스위스는 아름답고 신비로움을 간직한 중부 유럽의 국가로 알프스 산맥의 웅장한 경치와 고요한 호수로 유명합니다. 수도 베른과 금융 중심지 취리히는 글로벌 대도시로 잘 알려져 있으며 바젤은 취리히와 제네바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로 남서쪽에는 빈닝겐이라는 조용한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고딕 양식의 건축물과 고풍스러운 교회, 마을을 흐르는 강이 조화를 이루며 특별한 매력을 자아내는 이곳은 평소 고요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13일 이 평온함은 한순간에 깨졌습니다.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하며 딸의 머리가 쓰레기 봉투에 담겨 집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 결과 그녀의 신체 부위 중 일부를 믹서기로 피레로 만들고 화학 용액에 녹인 것을 발견했을 때 공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위스에서 실제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한때 스위스 미인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화려한 인생을 시작했던 한 여성이 이후 안정적인 직업과 행복한 가정을 꾸려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운명의 가혹한 시련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잔혹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고 이 사건은 스위스 전역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크리스티나 욕시모비치는 1986년 바젤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매우 착하고 이해심 많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9살 때 어머니의 권유로 지역 미인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어머니가 준비해준 소박한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라 자신감 있게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당당히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 영광은 온 가족에게 큰 기쁨을 안겼고 어머니는 딸이 타고난 미모와 더불어 강한 자신감과 표현력을 갖추고 있음을 깨달으며 크리스티나가 남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크리스티나는 아름다움과의 인연을 맺게 되었고 곧바로 춤 수업에 등록하며 전문적인 모델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5세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미인 대회에 출전하기 시작했고 2003년 17세의 나이에 스위스 노스웨스트 미스 대회에 참가해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며 그녀의 미래 경력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2007년에는 뛰어난 활약으로 스위스 미인 대회 결승에 진출했으며 비록 우승을 놓쳤지만 그녀의 독보적인 기품과 완벽한 자신감은 전국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후 크리스티나는 모델 활동으로 점차 방향을 전환하며 기업 경영에도 발을 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회사를 설립해 많은 여성들이 자신감을 찾고 패션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크리스티나의 서비스는 메르세데스, 휴레패커드, 필립스 등 사회적 엘리트 고객들에게 제공되었고 이러한 유명 브랜드들과의 협력은 그녀의 사업에 큰 명성을 더했습니다. 이로 인해 크리스티나는 패션 업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고객들에게 1대1 지도를 제공하며 하이힐 워크숍을 개최해 여성들이 자신 있게 걷는 법과 여성스러움을 발산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채용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직업 여성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자신을 하이힐 전문가이자 영감을 주는 기업가, 자랑스러운 엄마로 소개하며 스위스에서 여성의 자신감과 패션 트렌드를 이끄는 선구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크리스티나의 가정생활도 완벽해 보였습니다. 크리스티나에게는 키가 크고 잘생긴 남편 토마스가 있었으며 두 사람은 2017년에 결혼해 2020년과 2021년에 2명의 사랑스러운 딸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겉보기엔 사랑과 행복이 넘쳤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성공한 기업가로서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어머니로서도 인정받았으며 소셜미디어에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들을 자주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대중에게 완벽한 여성의 전형으로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커리어와 화목한 가정을 동시에 가진 그녀의 모습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복잡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의 여정은 그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소박한 무대에서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의 자신감과 끈기는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빛나는 외면과는 달리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면서 크리스티나와 남편 토마스 사이의 관계는 점차 긴장 상태로 변해갔습니다. 친구들은 크리스티나가 여러 차례 가정생활에서 받는 압박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의 통제 욕구는 그녀를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직장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결혼 생활에서는 점점 자율성을 잃어갔습니다. 심지어 자녀 교육 문제에서도 남편 토마스와 자주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크리스티나를 걱정했지만 그녀는 이러한 관계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여전히 소셜미디어에 남편과 함께한 행복한 모습과 가족 사진을 게시하며 외부에 평온하고 행복한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결국 덮어지지 않았고 비극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2024년 2월 13일,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평소대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했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유치원에서 크리스티나와 토마스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그녀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대신 데려갈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크리스티나의 부모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딸은 항상 매우 시간을 잘 지켰으며 특히 아이들에 관해서는 더욱 철저했습니다. 두 딸이 태어난 후 크리스티나는 자신의 업무를 3분의 2까지 줄였고 그 누구보다 헌신적인 어머니로 불릴만 했습니다. 크리스티나의 아버지는 유치원에 가서 두 손녀를 데리고 나왔고 곧바로 딸의 산속에 위치한 집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 집은 교외에 자리한 넓고 호화로운 단독주택으로 외벽은 깔끔한 색조였고 커다란 통유리창이 있어 햇빛이 실내로 자연스럽게 들어와 따뜻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주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갔지만 딸 크리스티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위 토마스는 집에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장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이마를 치며 아이들 데리러 가는 걸 깜빡했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장인을 집으로 들이고 술 한 잔을 따라주며 두 사람은 몇 마디를 나눴습니다. 토마스는 장인에게 크리스티나가 외출 중이며 몇 시간 후에야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장인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딸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이들과 인사를 나눈 후 떠나겠다고 했고 토마스는 당시 바쁜 듯 보였습니다. 장인은 집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생기 넘치던 집이었지만 그날의 공기에는 묘한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위층에는 주 침실과 아이들의 방이 있었고 그 외에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그곳은 지하 세탁실과 저장 공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딸의 집 지하실은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평소에는 잘 가지 않는 곳이었고 세탁일에만 가끔 사용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계단을 따라 지하실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거의 2층 공간에 불을 켰습니다. 약간 어두운 방이 밝아지자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검은 쓰레기 봉투가 여러 개 쌓여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약간 열려 있었고 금발 머리카락 몇 가닥이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떨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딸 크리스티나의 머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정신이 무너져 내렸고 지하실에서 뛰쳐나가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의 세계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집 전체를 세밀히 조사하며 크리스티나가 살해된 상황을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 외에는 지하실에서 다른 신체 부위는 많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하실에는 큰 산업용 믹서기와 몇 가지 화학약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원예용 가위와 칼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명백히 집주인인 크리스티나는 신체가 분해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건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경찰은 곧바로 크리스티나의 남편 토마스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토마스는 처음에는 강력히 부인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그는 크리스티나가 이미 1월에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시신을 발견했을 때 지하실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당황하여 시신을 훼손하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의 주장에는 법의학자와 경찰의 지지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법의학적 증거는 크리스티나의 실제 사망 시점이 2월임을 보여주었으며 그녀는 목 부위를 통한 질식사로 사망했지 토마스가 주장한 것처럼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남은 수많은 증거가 점점 더 토마스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토마스는 크리스티나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당시 자신이 방어적인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내 크리스티나가 칼을 휘둘러 자신을 해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미스 스위스 결승 진출자이자 아름답고 능력 있는 여성 사업가였던 크리스티나가 남편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자 스위스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름답고 품격 있는 여성 기업가의 비극적인 운명을 안타까워하며 애도했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그녀가 숨진 곳에서 밤샘 추모를 하였고 온라인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분노하며 토마스의 배경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티나보다 3살 많은 토마스는 올해 41세로 부유하고 존경받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직업, 경력 또한 가족의 강력한 자원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토마스의 아버지는 바젤 지역에서 존경받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토마스는 세인트 갈렌 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지속적 개선과 린레인 관리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그는 초기에 스위스 공군에서 복무한 후 성공적인 기업가로 변신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관리와 고급 경영 기술에 집중하고 있으며 주로 대규모 사업 전환 및 조직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기업의 자동화와 간소화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의 링크드인 프로필에는 그가 뛰어난 컨설턴트로서 사람들과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 결과 중심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전문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마스는 겉보기에는 매우 성공적이고 존경받는 사업가였지만 가정에서의 성격과 통제 욕구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정생활에서는 크리스티나에 대한 그의 통제와 독재적인 태도가 결혼 생활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크리스티나가 사망하기 몇 달 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긴장 상태였으며 다툼이 잦아지고 토마스의 성격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친구들은 크고 건장한 토마스가 맨손으로 크리스티나를 벽에 밀어붙이고 목을 조르는 장면을 목격한 적도 있었습니다. 폭력이 심해진 한 번의 사건 후에는 스위스 경찰이 이 가정에 개입해 중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토마스의 전 여자친구가 경찰에게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토마스의 폭력적인 행동은 크리스티나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도 과거 토마스에게 폭행을 당해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토마스의 통제 욕구와 폭력 성향이 관계에서 숨겨진 어두운 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러한 성향은 점점 더 심화되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토마스는 스위스의 감옥에 수감되어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사형을 금지하고 있으며 살인죄의 최소 형량은 10년이고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입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토마스가 스위스 형법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도 15년 후에는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토마스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미래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건의 잔혹성과 그의 냉혈한 태도, 후회 없는 행동을 고려할 때 법원이 최종 판결 시 가석방 자격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토마스가 부유한 가정 출신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한때 빛나는 미인 대회의 스타이자 성공적인 직업 여성의 롤모델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헌신적인 아내이자 사랑스러운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으며 동시에 가정 내 폭력과 통제의 욕망 뒤에 숨겨진 어두운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크리스티나의 공적인 이미지와 그녀의 사적인 삶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녀가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실생활은 그 겉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까운 관계 속에서 피해자들은 종종 외부의 시선과 사회적 기대, 가정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침묵을 강요받습니다. 때로는 배우자에 대한 애정과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신의 고통을 숨기며 버티려 하기도 합니다. 크리스티나의 비극은 가정폭력이 단순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숨겨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가슴 아픈 부분은 두 어린 소녀의 운명입니다. 현재 크리스티나의 부모는 사랑하는 손녀들을 위해 법원에 양육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손녀들이 크리스티나의 따뜻한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토마스의 여동생도 아이들의 양육권을 신청하며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크리스티나의 부모가 연로한 점을 이유로 자신이 더 적합한 양육자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권 분쟁은 가족 내에서 깊은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나의 부모는 손녀들이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품에서 안정감과 사랑을 느끼며 자라기를 바라지만 토마스의 여동생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복잡한 상황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아이들이 어느 환경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고민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결정은 두 소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든 그들의 마음속에 엄마 크리스티나의 사랑이 영원히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양육권 문제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선 가족의 애정과 책임감, 그리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아이들의 행복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크리스티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가 가정 내에서의 폭력과 권력 남용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비극의 반복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도 가정, 폭력의 심각성과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 채널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